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여러분 다들 오로나민 C 아시죠? 그 비타민 음료? 전현무 아저씨가 광고하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오로나민 C가 국산 토종 비타민 음료 같은 느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요 오로나민 C가 일본의 오츠카 제약에서 만든 꽤 오래된 음료예요. 1965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일본의 국민 비타민 음료라고 하는데요. 1965년이면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음료예요. 다른 비타민 음료들은 다 이렇게 또록또록 해가지고 캔을 따듯이 먹는 비타민제들이잖아요. 근데 요 오로나민 C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뚜껑의 구조가 있어요. 고리를 당겨서 개봉하는 형식의 뚜껑인데 다시 밀봉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역사도 길고 일본에서 국민음료라고 불리는 그 오로나민 C가 비실용적인 형태의 뚜껑을 만들게 된 걸까요? 왜? 근데 처음 오로나민 C가 나왔을 때는요, 다른 드링크제 같은 병뚜껑을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1985년에 일본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오츠카 제약은 오로나민 C의 뚜껑을 일회성 고리식 뚜껑으로 바꾸어서 생산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때는 1985년 4월 30일 히로시마현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 트럭 운전사분께서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카스 한 병씩도 먹고 아니면 뭐 비타500 같은 것도 먹고 하듯이 그 트럭 운전사분께서도 자판기에서 음료 버튼을 누른 거예요. 뭐 하나 마시려고. 그런데 거기 자판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뽑은 음료를 뽑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뽑지 않은 음료수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싸 가오리 하면서 공짜로 하나 더 얻었네 하면서 꺼내 먹은 거예요. 그 음료수가 바로 오로나민 C였고, 이 트럭 운전기사분께서는 오늘은 되게 운이 좋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음료를 실컷 들이키고 계속 이제 트럭 운전을 한 거죠. 하지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갑작스러운 복통과 막 구토 증상으로 이제 경련까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운전사분을 부검을 한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위도 그렇고 위에서 나온 분비물 같은 것도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구토물에서 발견된 성분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그라목손이었습니다. 그 그라목손이 원래 농약 성분이에요. 농약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그 그라목손이 잡초 같은 거에 뿌리는 농약인데, 그게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그게 폐에 들어가면은 폐가 석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산소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숨 못 쉬다가 결국 천천히 죽어나가는 약이 그라목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할 때 농약 많이 먹고 막 죽었잖아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마신 사람도 막판 가서는 막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로나민 C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그 운전기사분이 실려갔을 때 막 구토도 하고 막 경련 일으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드셨냐 뭐 그런 거를 물어봤겠죠? 그때 운전사분이 자판기에 다른 사람이 넣어둔 오로나민 C를 먹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죽은 건데, 그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이게 의도적인 살인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긴급수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대적 배경이 요즘처럼 CCTV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운전기사분들은 지방 멀리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 자판기에 음료를 마신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을 추적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경찰은 그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뭐 시민들에게 위험하니까 뭐 아무 음료나 마시지 마라 경고하는 것 정도 외에는 딱히 뭐 수사를 더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범인의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한 상태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누군가 선을 넘는 끔찍한 장난을 친 거다 정도로 치부를 하고, 그렇게 그 사건이 흐지부지 잊혀지려고 할 무렵이었는데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1985년 9월 14일이었는데 오사카에 회사원 남성이 갑작스럽게 복통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분도 3일 뒤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분은 평소에 매우 건강했고 질병 같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의구심을 가진 거죠. 이렇게 죽을 리가 없다. 이렇게 부검을 요청하게 됐고, 그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도 그라목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거를 자살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한테 전혀 어떠한 자살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망한 남성이 며칠 전에 와카야마라는 지역으로 낚시를 떠났었는데 그때 함께 다녀온 지인들이 증언을 하더래요. 근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사망한 남성분이 그 낚시터 인근에 있는 어느 자판기에서 음료수 꺼내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싸 게이드? 야, 자판기 안에 내가 뽑지도 않은 음료수가 2개나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있던 그 음료수가 오로나민 씨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즉시 그 고인의 자택으로 가서 고인이 마셨다는 오로나민 씨 빈병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빈병 안에서 그라목손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자 경시청은 이거 연쇄살인이다 하는 걸 직감하고 급하게 특별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이 두 번째 죽은 남자가 사용한 자판기가 와카야마라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트럭 운전사가 이용했던 자판기는 히로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거리가 400km의 거리인데,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예요. 차로 왔다 갔다 해도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위치가 둘 다 외딴 곳이기도 했고 CCTV도 없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범인의 실마리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였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경찰이 또 한 번 소름 끼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마츠자카시에 사는 22살의 대학생이 마찬가지로 그라목손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역시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라는 건강음료를 뽑았는데 그 안에서 똑같이 2병의 음료가 더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으로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던 그 청년도 입원하고 3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조사 결과 위험 농약인 다이팟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동일한 범죄가 연달아서 발생했다는 거를 경찰이 확인하고 나자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범인의 행적이나 범행 대상 아무것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이었던 건데,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라 그러면 거기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라도 할 텐데 워낙 광범위하게 벌어지니까 전 국민 조심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고작 일주일이 지난 9월 19일 날 후쿠이현이라는 곳에서 30대 남성이 자판기에 놓여있던 콜라를 마시고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역시 그라목손이 검출이 됩니다. 이 뒤로 쭉쭉 날짜만 말씀드릴게요. 9월 20일 날 미야자키현에서 또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고 9월 25일 오사카에서도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됐고요. 10월 5일 그리고 10월 15일, 10월 25일, 28일, 11월 7일, 11월 17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판기에 있는 음료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발견한 음료수 중에서는 오로나미 씨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경시청은 초비상 상황으로 돌변해서 이제 범인을 추적하려고 총력을 동원했는데 그 엄청난 스케일의 수사 범위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범인이 점점 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기존에는 자판기에
뭐 그런 독극물이 든 음료를 한 병씩만 넣어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병이 2개씩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병에는 독극물이 없는 멀쩡한 음료수, 또 한 병에는 독극물이 있는 걸 넣어놔가지고 안심하고 먹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범행 방식이 극악무도하게 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일본 국회에서도 이런 이례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긴급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도가. 유일한 단서는 고작 이제 범인이 주로 사용하는 음료가 오로나미 씨였다 하는 터무니없는 사실뿐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제약사 오츠카 제약에서는요 결국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생산 공정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병뚜껑의 형태를 기존의 스크류캡에서 이제 한 번 열면 닫을 수 없는 맵시캡 형태로 바꾸어서 생산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한테는 이제 오로나미 씨가 독극물 드링크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불안함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오로나미 씨의 매출이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유의 멕시캡 형태의 병뚜껑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로나미 씨를 상징하는 형태가 돼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총 1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판기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이 아직까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후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음료는 절대로 마시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하고요. 자판기에서 우연히 뭐 음료 같은 걸 발견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따라서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그런 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습관, 문화처럼 됐다고 합니다. 요것도 그 후일담처럼 이거 편집하면서 뒤에 살짝 넣어야겠다.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재작년 11월 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이란 나라를 놀러를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사카를 갔는데, 제가 그때 사업 실패하고 스트레스도 매우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돈 날린 거에 대한 아까움, 그동안 뭐 유튜브도 하고 없는 시간 막 쪼개가지고 사업한다고 막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업을 청산하고 한번 좀 쉬자, 휴가 좀 갔다 오자, 이런 느낌으로 오사카를 갔던 거예요. 뭐 도톤보리도 가고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막 클럽 같은 데도 놀러 다녀보고, 아 이번만큼은 일이고 뭐고 그냥 다 잊고 놀자, 이런 느낌으로 일본을 갔던 거기 때문에 몸에 받지도 않는 술을 클럽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랑 먹고 놀았어요. 아무튼 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제가 또 이방인인데 덩치도 좀 있고 뭐 좀 취해가지고 잘 놀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에 받지도 않는 술을 억지로 막 먹으면서 놀았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술 먹고 필름이 나가본 경험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취하면 내가 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름이 끊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항상 중단을 했는데, 그날은 데킬라를 먹는데 그 중간에 기억이 사라지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거든요. 여기까진 기억이 멀쩡하다가 힝 나간 거죠. 그날 제가 필름이 나간 상태에서 친구가 택시 잡는다고 저를 데리고 나갔다가 택시 잡는다고 이제 부축하고 있던 저를 잠깐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진 거예요. 이게 흉터인데 그때 여기가 완전 작살이 났어요. 일본 간지 이틀째 밤에.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여행자기 때문에 저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 여권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해서 저는 항상 뭐 여권이나 지갑이나 이런 걸 다 소지하고 다녔는데, 그날 그 클럽에서 필름이 끊기면서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뭐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여권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또 하필이면 그때 주말이었어요. 주말이어서 막 여권 분실 신고 같은 걸 좀 하려고 일단 먼저 일본에 있는 경찰서에 갔어요. 갔는데 1층은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져 있었어요. 우리 영업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관공서 같은 데나 공항 같은 데 보면 사람 줄 세우려고 이렇게 쭉 벨트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걸 1층에 해놨더라고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불은 켜져 있고 경찰서가. 근데 어쨌든 뭐 분실 신고라든지 그런 걸 해놔야 여권이 돌아왔을 때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는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건물 어디 2층으로 올라가니까 경찰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일본은 뭐 그 운동선수 했던 사람들이 경찰관이 진짜 많이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와 진짜 경찰관들 다 만두기예요. 진짜 덩치 크고. 아무튼 그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이런 거 저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 2층까지 밀고 들어간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경찰서 안에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도 목마른 김에 제 거하고 친구 거하고 통역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경찰관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 경찰관 분들 것도 그냥 같이 드리면서 마시려고 제가 음료수를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뭐하러 그 사람들 것까지 뽑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드리려고 그랬지 이랬더니 이 사람들 저도 안 먹는데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음료수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는 것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대요. 그게 뇌물같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음료수 준 거를 극구 막 사양하더라고. 극구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아요. 진짜.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제가 준 음료수를 안 받았다 이건데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생각에는 경찰관 분들이 아니었어도 일반인들이었어도 내가 과연 음료수를 먹으라고 줬을 때 그걸 먹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아리가또 하고 받고 뒤에서 다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득 드는데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아본 게 아니라서 평소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예방접종이 된 나라기 때문에 눈앞에서 자판기를 뽑는 걸 보지 않는 한 뭔가 이렇게 줬을 때 먹지 않고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